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는 우리나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이 흔들흔들할 때부터 독립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초기 독립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구한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독립운동이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중간중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3.1 운동 직후에 생기는 운동은 그 이후에 또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1945년 직전이 되었을 때 실제로 무장투쟁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외교 노선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독립시킨다는 말이 카이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국은 영일 동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카스가 태프트가 회담을 하면서 열강들은 모두 일본이 한국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단지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인가? 그것만은 아니겠죠. 누가 어떤 노력을 했고 누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가에 대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는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오던 중화민국, 즉 대만과는 단교했습니다.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하면서 대만섬으로 옮긴 이후에 국제무대에서 수도 없이 많은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장 유엔에서는 유엔 헌장에도 없는 축출 절차를 통해서 축출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자신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정리하고 대륙 측과의 국교를 수립할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반발은 엄청났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배신자라는 말까지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만을 통치하던 국민당 정부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시켜줬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유들까지 더해서 아주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불과 9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3.1 운동은 주로 일본 유학생들과 국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해외에 나가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별로 참여하지 못했고 사실은 또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 제대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권을 빼앗긴 지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독립국으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 그리고 외교 노선 사이에서 갈라졌던 것이거든요. 또 국내에 있는 세력들 또한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에서는 거의 언제나 겪는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요즘 그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무장투쟁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시 분위기나 또 실제 흘러갔던 상황을 본다면 외교 노선이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장투쟁의 결과 청산리 전투 또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본다면 상징성은 있을지언정 일본군 전체에 대해서 준 영향은 아주 미미했고, 반대로 또 외교 노선은 미국만 어떻게 잘 설득하면 뭔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충분했던 겁니다.
사실상 가장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독립운동도 돈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그림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위한 돈은 거의 하와이의 조선 사람들에게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또한 고생하면서 또 생활고에 아주 시달렸지만 그래도 푼돈이나마 조금씩 꾸준히 보내고 있었고 그게 독립운동을 위한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조선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이승만, 지금 이게 하와이에 있던 당시 이승만의 젊은 모습인데요.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승만을 자기들 편으로 영입하고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당시 이제 발행되었던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이 돈을 돌려줄 거니까 공채를 사라라고 해서 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한 다음에도 그 돈을 돌려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1984년이 되어서야 액면가 금액에다가 연 5%라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붙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공채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환율이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공채는 2000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혹시 나오는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도 이 돈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은 모든 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승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의 각종 독립운동 단체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승만은 그런 자리에 자기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이후 이 돈과 관련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한 일도 있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승만은 해방되는 순간까지 중간에 한 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제나 상해 임시정부 쪽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무장투쟁 세력이 결정적으로 꺾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에 의한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 이전에 만주에 있던 투쟁 세력들을 토벌하는 임무는 조선 땅에 있는 일본군들이 그때 잠시 가서 작전을 벌이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주에 있던 소규모의 군벌들과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였고요. 그래서 일본군들 또한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본의 정규군이 토벌하러 들어가면 독립운동을 하던 무장투쟁 세력들이 소련 쪽으로 잠시 넘어가 버리면 일본군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주사변과 이에 이은 만주국의 건국 이것 때문에 일본군은 이제 정예부대를 만주로 바로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만주에 있던 우리나라 무장투쟁 세력들이 일본의 상주하는 정규군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누가 더 전투력이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무장투쟁 세력들이 자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아주 큰 것이 봉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당시에 자금원이라고 하면 상해 정부에서 오는 돈이 있기는 했는데 이거는 워낙 적어서 거의 있으나 없으나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돈도 상해 쪽으로는 많이 갔지만 만주에 있는 무장투쟁 세력 쪽으로 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련하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었는데 이 또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 세력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만들어서 써야 됐는데 그 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만주에 있던 무장 독립투쟁 세력들은 거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장 독립투쟁 세력이 없어져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은
일본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던 공산당과도 힘을 합쳤으니 우리나라 독립투쟁 세력들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지원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장투쟁 세력은 그 자금원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장제스 정부에 의한 지원이었습니다. 장제스 정부 또한 일본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돈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미국과 영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독립운동은 계속해서 부족하나마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는 통로가 바로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당시 임시정부는 미국의 이승만으로부터 오는 아주 약간의 돈 그리고 대부분은 장제스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창구가 바로 김구의 임시정부로 통일이 되었고 그래서 김구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은 이 한국광복군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한국광복군 창설 기념 사진인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태극기와 그 다음에 중국의 청천백일기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입은 군복도 보면 아주 전형적인 중국의 국민당군 군복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아예 중국 옷을 입은 중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이러한 자금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광복군이 실질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장투쟁 세력들은 대부분 광복군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쟁 중 중국 땅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장투쟁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밑에 있던 팔로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군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로 사실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바로 일본군으로 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은 일본군들 중에서 조선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돌려보낼 때 그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광복군 편제하에 넣어서 보내게 됐던 겁니다. 이들 중에서 아예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누구라도 내가 일본군으로 싸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광복군 이름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1947년도에 예전에 광복군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겠죠. 미국이 준 광복군 옷을 입고 어떤 행사장에 나타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한 줄기고 또 한 줄기는 바로 미국 및 영국군의 입장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이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대로 전투를 한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거의 모두였거든요. 원래 임시정부가 장제스에게 우리의 군대를 갖고 싶다라고 많이 졸랐습니다. 장제스는 이게 싫었죠. 그런데 미군하고 영국군, 특히 영국군이 일본어 하는 부대원들을 아주 긴급히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이, 즉 한국 사람들이 독자 세력화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뒀는데 이게 바로 한국 광복군 국외 준승이라고 해가지고 9개 정도의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 광복군은 중국 참모총장 휘하에 있어야 한다. 또 절대 임시정부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중국 사람을 병사로 뽑아도 안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이 그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만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조선 땅으로 진입해서는 별도로 의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제한을 상당히 뒀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형태, 그 다음에 영국군의 지원을 받는 형태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소련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김일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김일성하고 그 다음에 최현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최룡해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진인데 김일성이 원래부터 소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소련군 장교로서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 광복군이 명맥은 이어나갔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전쟁 말기 대략 한 35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이 만약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를 승전국으로 인정했을지에 대해서는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문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유럽 전선에서 실제로 큰 전투를 치렀던 폴란드 임시정부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육군만 하더라도 10만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쟁 말기 1943년이었죠. 소련군에 의해 가지고 아주 학살당하기까지 할 정도로 전성국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한국의 독립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과 김구의 얘기로 바로 치환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중국 측 기록, 즉 국민당 측의 기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943년 11월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순회들 간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였습니다. 원래 처칠은 중국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가 적극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죠. 장제스의 부인 숭메이링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회의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27일, 11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이라고 하면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나라들이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면서 상기하면서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한국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선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언문이 길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언문에 한국을 삽입하는 것을 과연 누가 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독립에 대해서 이 강대국들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 독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루스벨트가 이 안을 먼저 내놓았다면 아무래도 이승만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죠. 그런데 장제스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 김구 쪽이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는 그 당시에 종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루즈벨트냐 장제스냐로 귀결되는 겁니다. 카이로 회담이 열린 것이 1943년 11월이거든요. 근데 그 한 6개월 전인 5월에 이승만이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써서 일본의 팽창주의를 저지할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루즈벨트가 직접 읽었을까? 그 다음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줬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로부터 한 2달 뒤죠.
1943년 7월에 김구도 장제스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만 신경 쓰실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한쪽만 얘기하고 다른 쪽은 쏙 빼버리거든요. 뭐 나름 균형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두 세력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론은 한쪽으로 귀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본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료는 대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정부 공식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측 기록인데 중국 측 기록은 장제스의 개인 일기장, 장제스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정부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 좀 의외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상 루즈벨트와 처칠과 그 다음에 장제스가 카이로에 도착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인 23일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루즈벨트가 장제스 부부를 자신의 숙소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장제스 총통은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루즈벨트의 아들이면서 그 당시 미국 육군 중령이었던 엘리엇 루즈벨트가 배석을 했고 중국 측에서는 장제스 부인이면서 동시에 외교 고문이기도 했던 숭메이링이 함께 했던 겁니다. 이 식사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장제스 입장에서야 한국보다는 당연히 중국이 더 중요하죠. 근데 루즈벨트가 장제스에게 중국의 영토 회복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 영국, 소련과 같은 반열에 올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최고의 수혜자가 장제스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한국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비공식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문서가 1956년에 대만 정부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그대로 읽어보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 인도차이나 다른 식민 지역의 장래 지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장제스가 동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서 총통은 특별한 노력을 경주했고 루즈벨트에게 우리 주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관이 쓴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장제스죠.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 가면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960년대에 비밀이 해제돼서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날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인 11월 24일 오전 11시에 루스벨트가 영국 처칠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날 저녁에 내가 장제스를 만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루스벨트가 뭐라고 하느냐면 처칠한테 중국이 만주와 한국의 재점령을 포함해서 큰 야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루즈벨트의 아들이죠. 루즈벨트 아들이 식사 자리에 배석을 했죠. 엘리엇 루스벨트가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이 회고록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루스벨트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장제스에게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점령 지역에 대한 전후 배치에 대해서 물었다. 장제스는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록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조금 더 얘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루즈벨트는 언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이 1941년 12월이죠. 근데 그로부터 70일 정도 지나서 루즈벨트가
조지 워싱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라디오 연설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보다 약간 전으로 돌아간다면 1941년 6월에 이승만이 Japan Inside Out, 즉 일본의 내막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이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예측이 들어맞자 미국의 어피니언 그룹들이 이승만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승만 또한 미국 국무부에 또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계속 요구했지만 국무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렇다면은 한국에 대해서 처음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을 할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일본이 또 전쟁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결정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었는데, 무장투쟁 세력이 한 일도 물론 많지만 외교 노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생각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는 대충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일본의 패망, 그리고 그 직후 우리 일본군의 폭주와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